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4월 16일 오전입니다. 그럼 어제 투표는 잘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민주당 계열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이 180석을 갖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정당에서 이렇게 몰표가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당시에 민자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이 거의 200석에 육박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보수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딱 한 번 2004년도 때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과반 152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른바 개혁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 다시 한 10년째 이겨주고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로 민주당 계열이 혹은 진보 계열들이 의회 과반을 넘어서 이렇게 3분의 2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건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고 민주화 이후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선거를 어떤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거는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와 책임으로 구성되는데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선거고 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치학에서는 그것을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행정학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일종의 정책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의미가 있는 거죠. 혹은 야당의 지난 4년, 그러니까 국회의 지난 4년에 대한 혹은 야당의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야당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국가 운영 혹은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 권력이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단전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준 형태의 단전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대통령 임기 4년차 때 이런 식의 어떤 정부 구성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어떤 국정 운영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대통령이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의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책이 추진됐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당이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법안과 예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 때 새로운 국회 구성이 국가 운영 혹은 정책 결정, 정책 운영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이런 거는 우리 정책학도 혹은 행정학도로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정책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정책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통은 이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떤 목표의 적절성, 지속 가능성 이 5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각각의 기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정책 분석 평가론 6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정책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주 동안 정책 분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5주부터 이제 정책 평가를 배우는데 도대체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는 왜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정책 결정 혹은 정책과 관련된
정치성과 이념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성 혹은 이념성이 계속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국민 복리의 어떤 저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책의 rationality를 높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합리성. 혹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허버트 사이먼은 행정에서의 정책 결정은 어떤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인간의 인지의 한계와 혹은 정보 비용 때문에 완전 정보를 추구할 수 없으니까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완전한 옵티멀한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적정 수준 혹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공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책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이후에 잘했으면 잘했고 못했으면 못했다, 이 판단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피드백 해줌으로써, 정책 과정에 다시 피드백 해줌으로써 좀 더 효과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혹은 실증적 기반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책이 계속 합리성을 높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정책의 합리성이 뭐냐? 이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 평가, 정책 분석 관련해서 또 중요시 얘기되는 건 뭐냐면은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증거 기반 정책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리공담하지 말고 혹은 뭐 이데올로기 투쟁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혹은 그 수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념적으로 어떤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우린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가령 최근 어떤 코로나19 사태랑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주요한 정책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같은 데는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보수주의자들 혹은 어떤 재정의 문제를 신경 많이 쓰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노동윤리상으로 맞지 않고, 또 국가 재정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의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논쟁 속에서 이것이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지 실제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리공담이라든지 혹은 이념적 논쟁을 하지 말고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따르라는 거죠. 내가 이념적 입장과 다르더라도 데이터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준다면은 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프래그마티지만, 즉 실용주의적인 관점과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를 왜 하는가 물어본다면 전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에 기반해서, 즉 데이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을 취하는 굉장히 프래그마티지만, 따라서 이런 실용주의 바탕에서 이념 투쟁 혹은 어떤 정파적 투쟁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정책 평가에 있어서 정책의 합리성은 뭘 의미하느냐? 정책 평가에 있어서 정책의 합리성은 뭐냐?
그거는 저는 정책평가의 기준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정책평가의 기준은 그러니까 정책평가는 정책 합리성을 높이는 것인데 그 합리성을 높이는 그 기준 혹은 그것이 정책평가의 기준이겠죠. 그 기준을 전 5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적절성. 목표가 적절하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능률성. 능률성은 그것이 투입 대비 산출 혹은 투입 대비 효과가 혹은 결과가 최종 결과가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죠. 에피션시하냐 문제죠. 효과성은 그 정책 수단이 원래 당초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여부죠. 그 다음에 형평성은 정책의 그 결과가 그 정책 수혜자 그룹들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죠. 그리고 유용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는 그 정책을 혹은 그 정책 대안을 효과가 있을 뿐더러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문제, 적절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이 5가지 기준으로 정책 평가를 하고 이 기준으로 하면은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갖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평가를 얘기할 때 먼저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뭐냐면은 정책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자원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을 투입하고 활동, 집행을 했을 때 그 산출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출물이 고객에 도달해서 어떤 최초 결과, 중간 결과, 산출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자원에서 활동, 활동에서 산출, 산출에서 고객에 도달, 그리고 최초, 중간, 장기 결과. 이 결과가 모두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즉,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각각의 단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산출,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산출물의 결과로서, 인과적 결과로서 또 아웃컴이라고 하는 산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 산출물과 아웃컴이라고 하는 그 산출 결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물과 산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자원의 투입 활동 혹은 집행 활동이 산출물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출과 아웃풋과 아웃컴, 산출 결과 간의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할 때는 산출물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산출물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산출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은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책 자체가 사실은 그 정책 수단을 투여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금연 정책에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국민 건강에 증진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보험 혹은 그 기금, 건강보험 기금의 어떤 재정적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흡연에 따른 병을 치유하는 그 사후적 수단보다는 그 사전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금연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금연 교육 혹은 금연 상담 서비스라는 그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뭐가 됩니까? 투입은 뭐가 됩니까?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 대안은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산출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웃풋은. 금연교육과 금연상담 서비스를 이수하거나 혹은 그런 서비스를 받은 어떤 사람들의 수, 이런 게 산출물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여할수록 그런 산출물이 많아지는 거죠. 상담,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상담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금연교육과 상담을 받은 결과물로서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그리고 금연에 대한 습관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다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어떤 기금,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거죠. 이렇게 보듯이 사업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이죠. 혹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과 산출물 사이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 산출물과 이 결과 사이, 아웃컴 사이에도 인과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투입과 활동, 그 다음에 산출과 결과 사이에 인과적인 어떤 연쇄를 만들어 놓는 게 프로그램 논리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적인 연쇄가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평가를 했을 때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디선가 인과 연쇄가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죠. 가령 투입과 사업 활동 간의 인과 관계가 끊어졌을 수 있죠.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 교육과정과 금연 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금연 교육도 했고 상담 서비스를 했는데 산출물인 그런 교육자와 피교육자와 피상담자의 수가 적을 수 있죠. 그간의 인과관계가 끊어졌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산출물이 제대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초기, 중간, 장기의 아웃컴, 즉 산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각각 그것도 역시 인과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할 때는 혹은 정책을 계획할 때는 그 인과적인 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인데 이걸 전제로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프로그램 정책 평가의 기준은 적절성 평가 기준입니다. 즉 렐러번스하다는 건데, 렐러번스하다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계가 변화의 경향,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의 욕구 및 그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혹은 어떤 정책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대상 집단, 그 정책 대상 집단의 욕구라든지 그들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냐는 겁니다. 즉 그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책의 목표가 과연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의 적절성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자 측의 합의가 도출됐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혹은 그 정책이 정말 대상 집단의 욕구 혹은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적절한지, 수직적으로 적절하다는 것과 수평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적절한지,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절하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혹은 정책이 목표가 적절했냐는 문제인데, 이 적절성, 그러니까 정책 목표의 적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4대강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산업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모호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24조 원, 이명박 정부 때 거의 24조 원을 투여했지만은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불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일단 4대강 사업, 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라는 대표적인 큰 강들을 정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 환경 보존을 목표로 했는지, 혹은 정말 강 중간에 물을 저장해서 어떤 물 사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홍수 예방이었는지, 혹은 뭐 그것도 아니면 정말 혹자가 얘기하듯이 은폐된 한반도 대운하였는지 그 목표가 불분명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무려 4번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2011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4대강 살리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2013년도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 기준과 수질 예측이 부실해서 수질 악화 우려가 있다는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놨죠. 세 번째는 3차 감사를 또 했습니다. 2013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이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를 감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 간에 담합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었죠. 네 번째 감사는 2018년도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했는데 이때 강 최저 수심, 조기 착공, 환경영향 평가 등을 단축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때 거쳐야 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4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거는 정치적 목적, 즉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보복한 성격, 정치적 보복의 성격도 컸죠. 물론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책 평가로 봤을 때도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평가했을 때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감사하는데 다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수질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어떨 때는 집행과정, 계약 집행과정의 감사를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집행과정의 절차를 감사를 하고, 이건 뭐냐면은 4대강 사업을 도대체 왜 했는지, 이것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 사업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혹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목표의 적절성,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목표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평가를 할 때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효과성인데 효과성은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목표 자체가 불명하다면은 효과성도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책 목표의 적절성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책평가의 두 번째,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의 달성 정도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면은 집행 이후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이게 효과성 개념이고 실제 정책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례는 자동차 검사 사업이라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검사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 평가 지표를 뭘로 봤냐면은 자동차 검사 실적을 평균 인원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가 지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검사 실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 1인당 얼마만큼의 자동차 검사를 했느냐. 이게 이제 평가 실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책평가 효과성을 분석할 때 사실상 아웃풋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아웃풋. 왜냐하면은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1인당 얼마나 검사를 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목표는 아니죠. 그 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 즉 자동차의 어떤 기계 결함에 따른 사고를 낮추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아웃컴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즉 검사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힘들거든요. 효과를 평가하기는 힘드니까 그 전 단계로서 산출물을 아웃풋을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평균 인원당 검사 실적, 여기서 평균 인원은 이제 검사소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이 목표치는 6,776대를 목표치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효과라는 건 결국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근데 궁극적 목표, 즉,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자동차 검사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아웃컴을 측정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 아웃풋으로서 효과를 보는 식의 방법도 있죠. 근데 문제는 아웃풋과 이 아웃컴 간에 인과관계가 만약에 없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자동차 검사를 많이 하더라도 자동차 사망률, 기계고장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효과성이 정책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데 효과성을 평가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 정책 목표가 모호한 거죠. 효과라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인데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면은 무엇을 효과라고 할지 그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검사 예를 들어 봅시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사고를 낮추는 거는 자동차 안전 검사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외부의 효과들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책 산출 결과, 즉 아웃컴을 측정하지 않고 아웃풋, 즉 검사 실적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서 정책 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통제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 실험이거든요. 실험은 알다시피 모든 조건을 똑같이 주고 한쪽에는 처치를 주고 한쪽엔 처치를 안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약효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들에게 똑같이 약을 주죠. 근데 한 사람에게는 플라시보를 줍니다. 왜 플라시보를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약을 안 주면은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나는 왜 약을 안 주지? 하니까 그 약을 안 먹은 것에 따른 어떤 효과의 교란 효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집단에게는 가짜 약, 이른바 플라시보를 주고 한쪽에는 진짜 약을 줘가지고 그들 간의 어떤 차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험 설계인데 그러면 이제 약효는 그 실험 집단, 진짜 약을 먹은 집단과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의 어떤 치유율, 병에 치유되는 그 비율의 차이를 갖고 약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책 효과를 보려면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험을 할 수 있지만은 사회 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회 실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알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 실험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난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많이 강의할 텐데 어떻게 사회 혹은 정책에 대해서도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할 건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실험 설계 라고 얘기하는 현대 정책 평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8주차 이후에는 많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범위도 난점입니다. 아까 했듯이 아웃풋과 아웃컴은 분명히 인과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만은 실제로 아웃컴은 아웃풋과 연관성이 있지만은 아웃컴이 나오는 데는 아웃풋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정책 효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만약에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인과적으로 효과가 있지만은 집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인과적으로 이제 논리 모형은 딱 떨어지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 과정의 통제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효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효과가 안 나는데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효과성 평가를 할 때 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책 효과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결국 중요한데, 근데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정책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지표가 잘못됐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평가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각각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60년대 미국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프로그램이라는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빈곤층이나 혹은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생계를 어떤 생계 수준을 높이는 이런 대규모 예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하고 났더니 빈곤율이 전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인가 봤더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만이나 윌다브스키가 1966년도에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1960년도 4월에 상무부내에서 경제발전단이 일자리 계획을 해가지고 오클랜드에다가 2,300만 달러 투입해서 대규모 어떤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목표치는 2,2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데 3년 후에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해봤더니 겨우 신규 일자리 만들어진 게 10개에 불과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분석해봤더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집행 과정에서 너무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너무 이제 사공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정책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그 효과가 왜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집행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은 예산만 혹은 인력만 제대로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집행 과정이 블랙박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선 공무원들,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보다는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거죠. 일선 관료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밑에 보면은 일선 관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위대를 진압하는 어떤 경찰들이라든지 혹은 복지공무원들,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의 문제죠. 이들이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정책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 이들이 집행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죠. 왜냐? 일단 이들은 만성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시위대에 비해서 경찰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리고 복지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너무 부족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일선기관 내 목표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일선기관들은 그냥 상담 정도만 하는 것으로서, 혹은 그들에게 자주 찾아가는 것 정도로, 이런 게 할 수 있지만은, 혹은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지만은 실제 고위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든지 그들의 행복감 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선 기관과 정책 결정자 간의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업무의 관료적 절차, 즉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단순화하고 정형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복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사사건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른바 편견이라는 게 생기죠. 왜냐면은 한눈에 봤을 때 너무 이른바 불량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들을 차별화하거나 혹은 차등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복지정책 혹은 경찰 행정에 대한 혹은 치안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국민의 안전 혹은 국민의 어떤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와 불일치가 발생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상의 문제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는 평가 지표의 문제입니다. 가령해서 정책 목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제시됩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목표를 어떤 지표로서 측정할 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책 목표가 정책을 멘토링,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제도라는 것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의 목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학업 성취도를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들의 어떤 성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적은 또 단순히 멘토링만으로서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정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멘토링 참가 혹은 멘토링을 받은 어떤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죠. 근데 멘토링을 많이 했다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높인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측정 지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증진됐다고 그걸 목표로 정책 목표로 하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혈압과 비만대로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혈압과 비만대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혈압과 비만대로는 그것 외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들, 그들의 생활 습관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효과,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만큼이었는지 측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평가 지표를 뭘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평가 지표는 그 정책의 효과랑 직접적인 인과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컴, 궁극적인 정책 효과와 정책 산출 결과와 아웃풋, 이 산출물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뭘로 삼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만약에 평가 지표와 궁극적인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 간에 인과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실제로 있었지만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측정 지표 혹은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것들을 했다고 해봅시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이제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이죠. 예전에는 이제 실업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소극적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복지함정 혹은 이제 실업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업자 직업훈련의 정책 목표는 뭡니까? 실업자가 재취업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목표를, 연도별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1년도에는 취업률을 10%, 2년도에는 취업률 20%, 3년 차에는 2012년도에는 25%를 달성한 것으로서 목표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가 지표가 뭐가 됩니까? 투입 지표는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등록했는가,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수했는가가 투입 지표가 되는 거죠. 산출 지표는 코스를 이수한 학생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결과 지표는 궁극적으로 정책 목표랑 연결되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었는가, 즉 취업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 간에,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표를 설정했다는 거는 이 각각의 지표가 정책 목표와, 즉 실업자의 재취업이라는 어떤 정책 목표와 상응하고 부합하고 평가 지표가 적절하고, 그리고 지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평가 지표는 그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지표 간에 투입과 산출과 결과 사이에는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지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표를 잘못 만들어내면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평가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평가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3, 4학년들이니까 조사 설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을 텐데, 조사 설계랑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즉,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바로 이제 평가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설계 유형은 잘 아실 테니까 조사 설계에서 많이 배웠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평가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는 뭐냐면은, 실제로 밑에 보면은 메셰럴리라는 사람이 2012년도 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초콜릿 소비량과 한 나라의 초콜릿 소비량과 그 나라의 노벨상 수상 간의 정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콜릿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X축이 초콜릿 소비량입니다. 국가 단위로. 초콜릿 소비량이 많으면은 어떤 커그니티브 펑션, 즉 인지적인 어떤 작용을 해서 인지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즉 한마디로 머리를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져서 노벨상 수상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정밀관계가 있죠. 거의 정비라는 관계가 있고, 스위스랜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위스랜드를 보십시오. 노벨상 초콜릿 소비량도 많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죠. 인구, 그러니까 10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 수인데 스위스 그렇죠. 차이나 혹은 일본을 보십시오. 초콜릿 소비량도 적고 노벨상 수상자도 적죠. 그러면 이 논문, 정말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의 결론은 뭡니까? 노벨상 수상을 많이 하고 싶으면, 그 나라 국민들의 머리를 좋게 하거나 혹은 노벨상 수상을 높이려면 어떤 정책을 펴면 됩니까? 초콜릿 소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엉뚱한 논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논문을 쓰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럴리라는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데,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가능성도 있죠. 어떤 가능성입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것과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받는 것을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제3의 변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은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관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판매량이 높아졌습니다.
마스크 판매량이 높아졌고 동시에 사람들의 외출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 판매량과 외출량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죠? 즉 마스크 판매량과 마스크 판매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외출량이 줄어드는 것이 동시에 발생했죠.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스크 판매가 늘어나서 외출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크 판매와 외출 감소를 동시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발발이라는 제3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인과관계는 코로나 발병과 마스크 판매량 증대, 코로나19와 외출 감소라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이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인과관계가 줄어든다고, 마스크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외출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의 차이인데, 우리가 헷갈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정책 분석에서도 우리가 정책 분석은 결국은 그 정책을 원인으로 해서 원하는 정책 목표라는 결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헷갈리다 보면은 단순히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그것을 정책의 효과라고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성 임원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 임원이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14년도에 주가를 100으로 놨을 때 빨간색 회사는 여성 임원이 50% 이상인 기업입니다. 파란색의 그래프는 여성 임원이 25% 이상인 기업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은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한 이제 주가 그래프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 2015년 전 연도에 걸쳐서 빨간색의 그래프의 주가가 더 높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모든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기업은 여성 임원이 50% 이상이고 파란색은 여성 임원이 25%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 기업에 여성 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올리려면은 여성 임원을 많이 채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추론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성 임원이 많을수록, 즉, 단순히 여성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죠. 특히나, 임원급에서 50% 이상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긴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가 주가가 높은 거는 여성 임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여성들을 임원으로 채용할 만큼 그 기업이 혁신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혹은 여성을 임원으로 뽑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 혹은 산업의 특성, 패션이라든지, 혹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의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많이 뽑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성 임원이 주가를 올린다고 단순히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성 임원이 주가를 올리는지 보려면은 빨간색 기업과 파란색 기업과 검은색 기업들의 모두 초기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만들고 정말 모든 건 똑같고 여성 임원의 비율만 다른 상태에서 주가 비율을 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정책을 평가할 때 모든 기업들의 조건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어떻게 실험이 안 되는 조건에서 실험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고 중요한 현대 정책평가 방법론인데, 이것들을 이제 차차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랄까, 이 인과관계를, 즉 정책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설계가 평가 설계라는 건데, 이 평가 설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책과 정책 결과 간의 인과적인 그 추론할 수 있는 그 설계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책평가의 세 번째 기준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즉,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기왕에 효과를 낸다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같은 효과라면은 최소 비용, 그 다음에 같은 비용이라면은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효율성 혹은 능률성, 영어로는 efficiency죠. 이것들도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비용으로 하고 어떤 것을 효과로 할지, 그때 우리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효과로 볼지 그 어떤 범위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우리가 그때 봤듯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 편익 분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성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보고 어디까지 편익으로 보는지는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평가에서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 거죠. 어디까지를 편익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서도 안전관리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때 효율성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평가는 뭐냐면은 평균 인원 대 교육사업 수입으로 봤습니다. 즉, 안전관리 종사자를, 안전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이 효율성을 뭘로 봤냐면은 평균 인원, 즉, 채용한 직원들을 그 사업을 하는데 투여된 수입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직원당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의 수입을 거뒀는가로, 효율성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용과 편익을, 범위를 가늠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가정이 필요한데, 이 가정이 타당한지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때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이른바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도 굉장히 그냥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평가도 이런 난점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정책 평가의 네 번째 기준은 형평성입니다. 모든 정책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혜자와 피해자가 이른바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와 수혜의 정도가 평등하지 않다면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정부인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일부에게만 이익을 준다면, 일부에게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이 왜 논란이 됩니까? 지금과 같은 강한 누진제 구조에서 우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굉장히 누진성이 강하거든요. 그때 감세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소득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누진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 정도가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감세 정책을 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원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감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세를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됩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세금을 내니까 일단 감세 혜택을 보고, 그리고 높은 누진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감세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깎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중산층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대표적인 어떤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형평성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담뱃값 인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담뱃값 인상할 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담배값은 소비세를 떼기 때문에 지금 5,000원이죠. 4,500원이죠. 소비세를 떼기 때문에 이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역진적이지 않습니까? 즉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4,500원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떼면, 만약 예를 들어서 2,000원의 세금을 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월소득 500만 원인 사람한테 한갑당 2,000원을 떼는 것과 월소득 100만 원인 사람한테 한갑당 2,000원을 떼는 것은 분명히 역진적이죠. 불평등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왜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죠. 왜냐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니까 비교적 저렴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책을 찾죠. 그게 담배가 가장 저렴한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주변 환경이 담배를 권장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담배가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배 피니까 담배를 피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참고로 저도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면 그러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즉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계층별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계층별로 흡연율을 보면은 경제적인 하층일수록 담배 흡연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상이나 상층이 되면 이 담배 흡연율이 낮고 경제적으로 이제 하층 계급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걸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담배값을 올리게 되면은 그 세금 자체도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세금 인상의 효과가 모두 하층민에게 몰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배값을 올려서 거기서 얻은 세금을 걷어서 국민 건강에 관련된 어떤 세금을 걷죠. 그걸 갖고 이제 금연 혹은 금연에 대한 비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흡연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어떤 금연 교육에 쓴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평가할 때 그것이 얼마나 형평성이 있느냐, 계층별로 형평성이 있느냐, 즉 그 정책에 따른 비용과 정책에 따른 수혜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졌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정책평가의 다섯 번째 기준은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죠. 특히나 이번에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2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곧 전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1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조 원은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이 국가 부채율이 너무 높거나 혹은 국가 재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 돈이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13조 원을 투여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이 돈을 받아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한 달 만에 100만 원씩을 가구당 100만 원을 다 썼다고 하면은 경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왜냐?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혹은 뭐 필요할 때마다 13조 원씩을 투여해야 되는데 매년 혹은 매 분기당 필요할 때마다 13조 원의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례적 정책이지 혹은 비상한 사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한 사태에 쓸 수 있는 비상한 정책이지 지속 가능한 경진작 혹은 소비진작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평가할 때 이것이 이례적 정책인지 혹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도 평가해야 될 주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죠? 이상으로 정책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건데, 이른바 레셔널리티를 높이는 건데, 이 레셔널리티를 높이는 것이 좀 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5가지 기준으로 정책의 목표의 적절성, 그 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평가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 5가지 기준에 있어서 다 충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고 5가지 기준의 의미가 무엇이고 5가지를 평가할 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효과가 있어야지 그것이 뭐 효율적인지 혹은 형평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목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도 역시 집행상의 문제 혹은 평가 지표의 문제, 그 다음에 평가 설계, 즉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효과성 평가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는 정책 평가를 할 때 그 기준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은 7주차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중간고사를 치르시고요. 테크홈 이그잼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시고 8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계획에 따르면 이제 대면 강의를 하는데 어쩌면 온라인 강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8주차에는 정책평가의 절차, 그리고 정책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문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